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한숨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작은 감사함이셨습니까?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가장 먼저 드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시작한 하루는 걱정으로 이어지고 한숨으로 시작한 하루는 한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반대도 똑같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감사로 이어지고 작은 기쁨으로 시작한 하루는 작은 기쁨이 쌓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법,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세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일어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던 손끝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던 그 세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스스로 짊어진 무게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한 번도 자신을 먼저 놓아본 적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은 늘 가족이 먼저였고, 옷은 늘 자식이 먼저였고, 병원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자식들은 떠났고, 집은 조용해졌고, 남편마저 곁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마치 오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귀퉁이라도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봤을 아주 익숙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나영옥 씨, 올해 59세이십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나고 자라셨고 지금도 원주에 살고 계십니다. 18살 때 원주 변두리에 있던 작은 섬유 공장에 들어간 것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이불솜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먼지가 많아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영옥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동생들 학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학교 갈 시간에 나영옥 씨는 손먼지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손톱 밑에 솜이 끼고 머리카락에도 솜이 내려앉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얼굴을 씻어도 하얀 자국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28에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원주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철물점 안쪽 작은 방에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 철물점 옆 칸이 비어서 그 자리에 작은 반찬 가게를 냈습니다. 나영옥 씨의 2번째 인생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삶고 물을 썰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고 나서는 손톱에 솜 대신 고춧가루가 박혔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물들어서 겨울에도 장갑을 벗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합니다. 반찬 가게는 22년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하루도 쉰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에도 일을 했고 본인 생일에도 일을 했고 심지어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일찍 나와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서 거기서 취직을 했고 딸은 인천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남들은 나영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참 잘 키우셨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영옥 씨는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몸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넘은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철물점 문을 열려고 나가시다가 골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영옥 씨는 그날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그해 봄에 정리했습니다. 남편 없는 철물점을 옆에서 바라보며 반찬을 만들 힘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주 외곽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부터 나영옥 씨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갑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였지? 가스비는 언제까지였지? 혈압약값이 또 올랐다던데 아들 이번에 승진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랑은 잘 지내는 걸까? 딸내 사위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둘이 싸운 건 아닐까? 외손주는 학원을 몇 개나 다닌다더라. 그 집 형편에 괜찮을까? 하나를 내려놓으면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걱정이 걱정을 물고 줄줄이 이어집니다. 나영옥 씨의 침대 옆에는 작은 가계부가 있습니다. 매일 지출을 꼼꼼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가계부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새로 적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읽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 가계부가 3년 동안 벌써 2권째입니다. 한 권에 1년 반씩 빽빽이 적혔습니다. 적어서 걱정이 줄었느냐고 물으면 나영옥 씨는 고개를 저으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나영옥 씨는 천장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매일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걱정을 말할 데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빈 방 안에 떠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대답 대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슴 어딘가가 뜨끔하셨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걱정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걱정을 했더니 자식이 더 잘 됐습니까? 걱정을 했더니 건강이 나아졌습니까? 걱정을 했더니 통장에 돈이 더 생겼습니까? 걱정을 했더니 떠난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를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걱정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나영옥 씨에게 반찬 가게 도마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물건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다 쓰고 난 뒤에도 손이 자꾸 가는 그런 물건 말입니다. 오래된 연탄 집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탄 보일러를 쓰던 시절 밤에 연탄을 갈고 나면 집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도 불안합니다. 아까 제대로 갈았나? 불은 잘 붙었나? 가스가 새지는 않을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확인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누웠는데 또 불안합니다. 한 번 더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밤이 많았을 겁니다.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탄은 이미 잘 갈렸습니다. 불은 이미 잘 붙었습니다. 다만 연탄은 이미 잘 갈렸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고 반찬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남편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손은 여전히 연탄 집게를 쥐고 있습니다. 놓지 못합니다. 그 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마음만 힘들게 하는 줄 아셨습니까? 사실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영옥 씨는 지난 가을에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요. 수면의 질이 매우 낮으세요. 위험 초기 소견도 보이고 손발이 차신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큰 병은 아직 아니지만 이대로 1년만 더 두시면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영옥 씨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원래 늙으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지.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랜 기간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항상 전쟁 중처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불면증 유병률이 3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만성 걱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실제로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된 재봉틀 한 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재봉틀입니다. 그런데 이 재봉틀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돌립니다. 쉬지 않고 돌리고 또 돌립니다. 아무리 튼튼한 재봉틀이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모터가 과열되고 바늘이 휘고 톱니가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 재봉틀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입니다. 한 번쯤 멈추고 기름을 쳐야 합니다. 한 번쯤 쉬게 해줘야 합니다. 나영옥 씨의 혈압이 높았던 것, 잠을 못 자던 것, 아침마다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것,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걱정이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엌에 된장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항아리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숟갈씩 걱정을 더 넣습니다. 오늘 안 넘치면 내일 넘칩니다. 내일 안 넘치면 모레 넘칩니다. 결국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더 큰 항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것만 해보십시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넷을 셉니다. 그 숨을 잠깐 멈춥니다. 7을 셉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8을 셉니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하십시다. 넷을 세기 어려우시면 셋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서 이렇게 느리고 깊은 호흡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잠드는 시간을 30분 가까이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영옥 씨도 이 호흡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밤 숨을 세려는데 자꾸 아들 얼굴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셋하면 아들이 떠오르고 다시 처음부터 셌습니다. 그날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3번을 다 마치고 눈을 감았을 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영옥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1시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이 나를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넷을 세고 7을 멈추고 8을 내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내 몸아 미안하다, 이제는 조금 쉬어라 하는 편지 말입니다. 나영옥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어쩌면 그 얼굴이 거울 속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잠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이 자리는 따뜻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이 삶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걱정이 몸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알겠어.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꾸냐고.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포기하라는 소리 아니냐고. 내가 평생을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놓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뭐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포기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손에 쥔 것 중에서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것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포기는 무기력이고 내려놓음은 지혜입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편하지.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식이 잘 돼야 한다는 마음, 그 안에 혹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은 이 정도 직장에 다녀야 하고,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고, 딸은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하고, 외손주는 이 학원 정도는 보내야 하고, 그 마음이 사랑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되고 그 통제가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결국 나와 자식 사이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질문일수록 한 번은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영옥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일은 안 힘드냐? 며느리랑은 괜찮냐? 외손주는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 회사에서 네 상사는 여전히 너를 못 살게 구냐?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쩌다 받아도 엄마, 나 회의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옥 씨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어제 며느리 얘기를 괜히 꺼냈나? 그 생각이 또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또 전화를 하게 만들고 전화를 할수록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오후였습니다. 나영옥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 있어. 밥 잘 챙겨 먹어. 14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부 확인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며느리 얘기도 없이 그냥 엄마는 잘 있고 너는 밥 챙겨 먹으라는 말.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문자 봤어. 나도 잘 있어. 요즘 일이 좀 바빴어. 미안해. 그 한 통화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년 만에 가장 긴 통화였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 문자 보고 사무실에서 나 혼자 좀 울었어. 엄마가 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게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몰라.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2년 동안의 거리를 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내지 못한 한 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는 것, 조언을 하지 않는 것, 걱정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식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나친 걱정, 우리의 끊임없는 확인, 그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리시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흔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놓으면 무너진다.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난다. 그런데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잡고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잡고 있어도 흘러가는 것은 흘러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자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이룬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잃을까봐 걱정하는 많은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들 중 상당수는 애초에 우리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손 안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그것들이 평생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았지만 실은 평생 우리를 조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합니까? 아니면 무겁게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 올해 67살이십니다. 4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대구 수성구 낡은 빌라 3층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택시기사 일을 하시다가 간암으로 2년 가까이 투병을 하신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구완하는 동안 이영희 씨도 같이 야위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이영희 씨의 아침은 이랬다고 합니다. 눈을 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실 때는 오히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병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11시쯤 겨우 일어나 찬밥에 물을 말아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볼륨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찬밥이었습니다. 국을 끓여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루였고 그런 하루가 거의 8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요.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점심도 같이 드셔요. 이영희 씨는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았고 화장하고 나가는 것도 귀찮았고 무엇보다 남들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3번을 더 전화를 했습니다. 3번째 전화에 이영희 씨는 알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알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가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고 점심을 같이 드셨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영희 씨는 이상한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주 조금. 그런데 분명히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밥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이영희 씨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 놓고도 끄고 다시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이영희 씨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냥 바깥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영희 씨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바깥에 이런 공기가 있었구나. 몇 달 동안 창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영희 씨의 아침에 작은 순서가 생겼습니다. 6시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멈추고 또 한 모금 마십니다. 컵을 손으로 감싸고 물의 온기를 느끼며 드십니다. 그 다음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멀리 가지 않으십니다. 집 앞 골목에서 동네 공원까지 한 바퀴를 도십니다. 15분 정도입니다. 특별히 사는 것도 없고 특별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소리를 들으며 걸으십니다. 새벽 시장으로 배달 가는 트럭 소리, 일찍 문을 여는 세탁소, 아주머니의 인사소리, 골목 끝 빵집에서 나는 빵 굽는 냄새, 그 소리와 냄새들이 귀와 코에 들어올 때 이영희 씨는 오늘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땅에 떨어진 예쁜 낙엽이나 꽃잎을 하나 주우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오래된 수첩 사이에 끼워 넣으십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수첩 2권이 잎사귀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이 하루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그 수첩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사귀 하나하나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밖에 나갔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영희 씨가 한 일이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문을 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15분 걷는 것, 잎사귀 하나 줍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가 달라졌고, 하루가 달라지니 표정이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지니 주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이영희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얼굴이 참 밝아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이영희 씨는 또 하루를 일찍 시작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알람을 하나 맞춰 놓으십시다. 평소보다 30분만 일찍이면 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여십시다. 바깥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십시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다.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물의 온기를 느끼면서 드십시다. 가능하시면 밖에 나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십시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가 어려우시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창문을 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작입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아침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들이 모여 한 계절을 바꿉니다. 마치 작은 텃밭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물을 조금 주고 잡초를 하나 뽑고 햇빛이 잘 드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을 1달, 2달 하다 보면 어느 날 작은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새싹을 보는 순간의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로 그 텃밭입니다. 오늘 물 한번 주는 것으로 시작하십시다.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다. 천천히 조금씩, 그런데 매일입니다. 매일이 가장 중요한 2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영희 씨의 아침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 열고 물 마시고 걷는 거 그거 다 좋은 말이지만 나는 몸이 아파서 그것도 못해. 혹은 나는 잠을 못 자니까 아침이 의미가 없어. 그 마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첫째는 잠입니다. 60대 이후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가 수면의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텔레비전을 켜십니까? 아니면 휴대전화를 드십니까? 아니면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드십니까? 이 3가지 모두 잠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잠자리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15분 이상 보시면 뇌가 다시 깨어나서 잠드는데 평균 1시간 이상 더 걸린다고 합니다. 밤에 먹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이 쉬는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안 오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일어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일어나셔서 불을 살짝만 켜십시오. 거실 한쪽 구석, 작은 등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십시오. 커피나 차 말고 그냥 물입니다. 그 다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아까 알려드린 호흡법을 5번 반복하십시오. 넷 마시고 7 멈추고 8 내쉬는 것 말입니다. 눈은 살짝 감거나 아니면 창밖 어둠을 보십시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대부분 다시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시 침대로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몸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걱정하고,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고, 침대에서 뒤척이면 몸이 헷갈립니다. 아, 여기는 깨어있는 곳이구나 하고 오해합니다. 둘째는 음식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식사를 자꾸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해 먹기가 싫다.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 된다. 김치 하나에 밥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상이었는데 이제 그 누군가가 없으니 밥상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밥상은 이제 나를 위한 밥상입니다. 내 몸이 이 나이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와 준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에게 하루 3번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것이 식사입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 이영희 씨는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 한 그릇에 현미밥 반 공기, 달걀 하나를 삶아 얹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를 구워서 간장에 찍어 드시고 야채 몇 조각을 곁들이십니다. 저녁에는 고구마 하나와 나물 한 가지, 그리고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한 끼가 영양학적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이 모두 들어있는 균형 잡힌 한 끼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단백질과 수분입니다. 60이 넘으면 근육이 매년 2% 정도 줄어듭니다. 가만히 계셔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안 드시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낙상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주변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유, 이 중에 하루에 최소한 2가지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안 드시면 몸속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사이에 한 잔, 점심, 저녁 사이에 한 잔, 자기 전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들리십니다. 헬스장도 안 다니고 요가도 안 배우셨는데 지금 와서 무슨 운동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움직임입니다. 고려대학교 노년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30분 이상 천천히 걷기만 해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37%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42% 개선됐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나눠서 걸으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서 왔다 갔다만 하셔도 됩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안방까지, 안방에서 베란다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그것도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복도를 두세 바퀴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번은 햇빛을 보십시오.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기분을 밝게 해주는 호르몬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공짜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얼마 없는데 햇빛은 공짜입니다. 넷째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몸도 따라서 굳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서진우 씨 75 되신 할아버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진우 씨는 평생 철도청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내분은 8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자녀 두 분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사십니다. 퇴직 후 서진우 씨는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셨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으시고 매일 같은 뉴스를 보시고 매일 같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르신 복지관에서 무료 서예 교실이 열렸습니다. 아내분이 살아계실 때 서예를 배우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셨답니다. 별 기대 없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첫 수업 날 붓을 들고 먹을 갈고 한 글자를 쓰셨습니다. 효자였다고 합니다. 효자, 아주 오래전 학교에서 배운 것이 기억나서 그 글자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를 쓰시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붓이 자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분 동안 서진우 씨는 아무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 생각도, 자식 생각도, 돈 생각도, 병 생각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붓끝만 보였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답니다. 30분 동안 걱정해서 노연한 것입니다. 그 서예 교실을 3년째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은 붓이 더 이상 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친구도 6분이 생기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한 달에 한 번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드신답니다. 서진우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붓을 잡고 있는 동안은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글씨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꼭 서예가 아니어도 됩니다. 노래를 배우셔도 되고 꽃꽂이를 배우셔도 되고 동네 사랑방에서 장기를 두셔도 되고 복지관 댄스반에 가보셔도 됩니다. 텃밭을 얻어서 상추를 심으셔도 되고 십자수를 다시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과 마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 30분 동안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30분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8%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입니다. 약을 드셔서 얻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작용도 없고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워? 이제 와서 뭘 시작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습니다. 60에 시작하시면 2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고 70에 시작하셔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웬만한 것은
10년이면 배우고도 남습니다. 배우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다시 학생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서입니다. 남들 앞에서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이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서예를 처음 배우면 가르치는 사람이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잘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 넘은 어르신이 서예를 처음 배우시면 가르치는 사람이 감탄합니다. 아이고, 이 연세에 시작하시다니 대단하세요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 특권을 왜 안 쓰십니까?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때문에 못했고, 중년에는 일 때문에 못했고, 40대, 50대에는 돈 때문에 못했던 것들,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 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이야기, 아침을 시작하는 이야기,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나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자식과 남편과 시집을 위해 살아오시는 동안 나라는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올케, 이런 이름들만 남고 본래 내 이름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러분 이름을 부를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인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 말고 오늘 자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영옥 씨 수고했어. 이영희 씨 잘 살아왔어. 서진우 씨 고생했어. 여러분의 이름 뒤에 무엇을 붙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 한구석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서운함이 하나둘씩 쌓여 있습니다. 시집 식구에게 서운했던 일, 남편에게 서운했던 일,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심지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서운했던 일까지 그 서운함들이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밤에 문득 그 하나가 떠오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그 말을 참았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이것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한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한이 많다고 하는데 그 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작은 서운함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함을 안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아니면 잊었습니다. 서운함을 안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만 아픕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새도록 그 일을 되새깁니다. 그러니 그 서운함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올해 72이십니다. 시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사시다가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 밤부터 장순옥 씨를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뺏어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말 끝마다 꼬투리를 잡으셨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셨고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사위 말을 안 듣는다고 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순옥 씨는 40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들지 않으셨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장순옥 씨는 가끔 밤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 온몸이 뜨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장순옥 씨는
동네 어르신 복지관 마음건강 교실에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참아오신 것, 그것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남으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시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세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요. 장순옥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미워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저도 좀 쉬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장순옥 씨는 1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습니까? 오늘 밤 그 매듭 하나만 풀어보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일은 내려놓을게. 이제 그 사람은 보낼게. 나도 좀 쉴게.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짐을 조금씩 가볍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하나, 내일 밤 하나 이렇게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시면 됩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 중에는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밤에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쉽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 나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미안해하지 마라. 너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된 상처 하나를 아물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내려놓음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어제의 실수를 내려놓는 것, 그래야 오늘이 자유롭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원망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감사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선택을 후회로 여길 수도 있고 배움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시 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 몸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작은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침을 맞이해도, 아무리 깊은 숨을 쉬어도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그 허전함은 배고픔과 비슷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을 그만두면 동료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이 없어지고 이사를 가면 이웃이 바뀝니다. 자주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어느 날
전화번호부를 열어도 연락할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관계의 모양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관계마저 돌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하면 폐가 된다. 이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쁠 텐데 괜히 전화해서 시간 뺏으면 안 된다. 며느리 눈치도 보인다. 괜한 소리 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마음은 보고 싶은데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전화를 안 하셨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웠을 겁니다. 왜 전화를 안 하시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먼저 전화를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전화를 귀찮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자식들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오래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가 됩니다. 엄마가 나를 잊었나, 엄마가 나를 필요 없어 하나 그런 오해가 쌓입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 엄마 잘 지내, 너 밥 먹었어. 이 한마디가 어떤 긴 대화보다 따뜻합니다. 그 한마디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증거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자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어 뭐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된 친구도 이제 볼 날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연이 더 귀한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관계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만남이, 오늘 한 통의 전화가 빛나는 것입니다. 나영옥 씨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뒤 나영옥 씨는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원주 섬유공장 시절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박미자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옛날 수첩을 뒤져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을까 걱정했는데 신호가 갔습니다. 3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야, 혹시 박미자 맞니?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 근처 칼국수 집에서 만났습니다. 박미자 씨는 그 사이 제천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박미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가 우리 진짜 늙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멈출 수 없는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웃기냐고 물으면 나영옥 씨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가 시원치 않아서 면을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위로 잘게 잘라주셨습니다. 박미자 씨가 그걸 보고 또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면을 잘라달라고 할 나이가 됐구나 하시면서 말입니다. 또 웃었습니다. 칼국수 맛이 어땠느냐고 물으면 나영옥 씨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맛보다 그냥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거창한 것이 있었습니까? 고급 식당도 아니었고 특별한 선물도 없었고 긴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 칼국수 한 그릇, 영호가 우리 늙었다 한마디. 그것이 15년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잘 지내시냐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멀리 사는 형제에게 요즘 날씨가 좋더라는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그 작은 연결 하나가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고 삶을 덜 무겁게 만듭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벗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었는지, 나는 누구 곁에 있었는지 그것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 대신 마음이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야, 우리 늙었다 한마디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편한 사람이 인생을 더 따뜻하게 합니다. 그 3명에게 오늘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내려놓는 것, 몸을 돌보는 것, 작은 아침을 시작하는 것, 관계를 가꾸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명절에 찾아뵙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것, 우리 세대는 효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른에게, 가족에게.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효도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효도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며느리로서 시집 체면을 위해 그렇게 살아오시는 동안 자신에게는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이것이 먹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끼지 않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꺼내 입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거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어디 갈래 아무데나, 뭐가 갖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필요해. 이 아무거나는 겸손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룬 사람이 만들어낸 습관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말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나영욱 씨에게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봄딸이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가 갈게 뭐 해드릴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평소 같으면 나영옥 씨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이고, 아무거나 해. 엄마는 다 괜찮아.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영옥 씨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갈비찜 먹고 싶어. 8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8글자를 말하는데 59년이 걸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전화기 너머로 잠깐 놀란 듯 조용했다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맛있게 해드릴게. 나영옥 씨는 딸이 오기 전날 원주 중앙시장에 직접 나가셨습니다. 갈비를 고르고, 밤을 고르고, 대추를 고르고,
양념 재료를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세요. 나영옥 씨가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놀랐다고 하십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장을 본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주말에 딸과 함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부엌에 고지 익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딸과 나란히 서서 물을 썰고 간장을 넣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대단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영옥 씨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먹을 요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간 뒤 나영옥 씨는 시장에서 하나 더 사오신 것이 있었습니다. 배 한 알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배를 깎으셨습니다. 한 조각 베어 무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았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나영옥 씨는 그 배를 드시면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과일을 깎아 먹은 게 언제였지? 과일은 항상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손님 먼저였습니다.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미 접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배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 한 알, 그것이 효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효도.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혹시 아끼는 옷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날 입으려고 모셔놓은 그 옷 말입니다. 명절에 입으려고, 잔치에 입으려고, 좋은 데 갈 때 입으려고 넣어둔 옷.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이 언제 오든가요? 매번 미루다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갑니다. 옷은 옷장 안에서 색이 바래고 냄새가 배고 결국 못 입게 됩니다. 입지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 옷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꺼내 입으십시다. 시장에 가시든 공원을 걸으시든 그냥 집에 계시든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살아계신 오늘이 이미 특별한 날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자 같은 성인도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자도 참았고 견뎠고 마음과 싸웠습니다.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도 60이 넘으신 분도 이미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마음과 싸우셨습니다. 공자가 70에 자기를 허락했다면 여러분도 이제 자신을 허락해 주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싫다고 말하는 것, 좋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미뤄온 자기 자신에 대한 효도입니다. 나영옥 씨는 배 한 알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배 한 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다. 우리는 가장 먼저 걱정이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영옥 씨가 3년 동안 가계부를 2권이나 채우며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단 한 번도 현실을 바꿔주지 못했듯이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탄은 이미 잘 갈렸는데 손은 아직 집게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걱정이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돌아간 재봉틀에게 이제는 멈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오늘 밤 느린 호흡 3번이
그 첫 번째 쉼표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잡고 있어도 흘러가는 것은 흘러갑니다. 나영옥 씨가 긴 전화 대신 14글자 문자를 보냈을 때 오히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아침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15분을 걷는 것, 그 작은 잎사귀들이 모여 수첩 2권이 되었고 그 수첩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편한 사람이 인생을 더 따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늙었다. 그 한마디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효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59년이 걸렸습니다. 베란다에서 혼자 배 하나를 깎아 먹는 것, 옷장 속 아끼던 옷을 오늘 꺼내 입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을 살고 나를 아끼는 것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평생 미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밤 느린 호흡 한 번일 수 있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여는 것일 수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일 수 있고 배 하나를 깎아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걸음이든 괜찮습니다.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자식에게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말이 있으십니까?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옷이 생각나셨습니까? 아니면 문득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댓글에 한 줄로 적어 주십시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의 배한 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냥 편하게 적어 주십시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같은 새벽을 버텼고, 같은 땀을 흘렸고, 같은 걱정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만큼은 솔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분이라도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같이 일하던 옛 동료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 요즘 혼자 지내는 언니나 동생, 전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분에게 건네는 오늘의 안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시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맨손으로 일어선 분들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조금 이기적이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야. 그 한마디가 내일을 오늘과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 한 잔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얼굴을 오늘 밤 꼭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든 지금 멀리 계신 분이든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않은 분이든 그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서로 건강합시다. 그 한마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말이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오래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듯이 말이 없어도 사랑이 통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마음, 내 하루 이것을 챙기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가 먼저 튼튼해야 내 자식이 편하고 내가 먼저 밝아야 내 손주가 웃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 집안 전체의 온기가 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